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있는데 이 교재에 대한 활용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이 교재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수업을 한번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도 항상 영상들이 항상 있어요.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든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01 일상생활과 미래기술, 그 다음에 02 컴퓨터 개요라고 나오는 게 이제 책에 보면 각각 1장, 2장씩으로 해서 책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내용이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 교재에 있는 일상생활과 미래기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번 주에 이제 실습에 대한 내용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컴퓨터의 개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디지털 융합학과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도대체 뭘로 구성이 돼 있고 얘는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쭉 한번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컴퓨터의 개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노트북도 있고 PC도 있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것과 하드웨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어요. 자, 먼저 이제 하드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것도 여러 개의 부품들이 조합이 돼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PC를 한번 뜯어서 보이는 부분들은 어, 제가 뭐 영상으로 만들든지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뭐 CPU, 메모리, 뭐 디스크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축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고 실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막 동작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개발자들이 막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들은 눈에 보이는데 결국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것들이 얘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번역이 돼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때는 0과 1밖에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안에서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뭐 응용 프로그램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대로 다시 구분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개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보. 그런데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이제 좀 구분이 될 텐데 우리가 통상 이제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실,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컴퓨터 말고도 존재를 하고 있죠.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 데이터라고 하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즉 컴퓨터 안에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즉 문자 형태도 될 수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디지털 입장에서는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해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좀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해서 결국 좀 유용한 형태대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바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 자, 우리 그냥 어감상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다, 정보다 그러면 어감이 어때요? 정보라고 하면 벌써 좀 가치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 개념을 이런 컴퓨터 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뭐 IT, 그다음에 ICT, 그래서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이런 용어들이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컴퓨터가 처리해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정보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보기술.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여기에 통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통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했죠. 우리 유선으로, 선으로 들어와서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무선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근간이 되는 게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통신과 정보라고 하는 것을 합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기술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정보통신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안에는 이제 동작하게 하는 게 결국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얘가 컴퓨터가 동작할 때 보면 딱 그 시점에 보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이 그림에서 좀 간단하게 예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사람한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 구석에 있는, 야, 저기 먼지가 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알아서 거기 가서 다 먼지를 청소하죠. 자,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은 저기 먼지 있다 그러면 나 뭐 하지?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컴퓨터는. 그래서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명령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자, 그러면 일례로 컴퓨터한테 그러면 저쪽 구석에 쌓여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죠? 자, 어쨌든 저기 앞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직선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직선 그다음에 90도 꺾어서 딱 직선으로 몇 메다 하고 왼쪽으로 90도 꺾어서 몇 메다를 간 다음에 그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흡입하고 있는 요 기계를 동작을 시켜서 먼지를 샥 빨아들여라. 그다음에 빨아들여야 될 그 반경은 어떻다. 근데 반경도 어떤 센서들을 달아놓으면 그 센서들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샅샅이 뒤지면서 다 먼지를 빨아들이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그렇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령어들을 쫙 모아놓은 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가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막 뭐 열심히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뭘 하고 있죠. 그거를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이라 하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듯이 컴퓨터를 동작하게 하기 위한
언어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개발자들이 그런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딱 선택을 해서 그러면 언어라고 하니까 당연히 문법이 있겠죠. 그 문법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고 얘를 번역을 딱 시켜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 즉 말단어는 뭐 01, 01로 돼 있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실행을 시키면 컴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 이런 개념으로 동작을 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뭔가 막 프로그램 언어로 프로그램 자체를 작성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밍.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인 경우에도 뭐 파이썬이다, C다, 자바다 뭐 굉장히 언어들이 많아요. 굉장히 언어가 많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우리 대한민국 말에는 무슨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딱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근데 영어에는 좀 어떤 어감으로 단어들이 존재를 하냐면요. 플랜이라고 하는 PLAN,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말로는 계획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도 우리 한국말로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더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행 계획이다. 누구의 실행 계획이냐?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를 알아먹게 하려니까 결국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특정한 언어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짜야지만 얘가 동작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하드웨어 구성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하드웨어 구성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CPU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인간의 뇌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 자체가 그 추론도 하고 내가 결정도 하고 뭔가 인간이 지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낸 게 CPU라고 하는 그 부품입니다. 부품. 자, 그다음에 또 인간의 뇌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저장 기능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뇌가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메모리라고 하는 부품과 그다음에 저장 장치 얘기했는데 주로 우리가 하드 디스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우리 인간의 뇌로 생각하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뭔가 지금 판단을 하고 추리를 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딱 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추리를 하거나 계산을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딱 떠오른 기억들은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되냐면 요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CPU라는 놈이 요걸 통해서 계속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가 처리도 하고 계산도 하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저장 장치라고 하는 주로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놈들인데 이런
놈들은 그럼 왜 따로 만들어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돈만 많고 충분히 이제 이런 부품들이 싸기만 하다면 저렴하다면 우리 인간의 기억하고 있는 모든 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서 좀 가격이 저렴한 그리고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다가 둬요. 두고 우리가 막 계산하다가 아 이게 필요한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찾아서 저장 장치에 있는 것을 찾아서 가져다가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CPU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뇌에 가물가물가물해서 막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나죠. 그때처럼 컴퓨터도 여기 저장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져다가 메모리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컴퓨터가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컴퓨터 내부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 이 컴퓨터는 우리가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쓰면서 뭔가 내가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하면 얘가 뭔가 반응을 해서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내가 우리 컴퓨터에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로 결국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가 나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게 바로 요 모니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가. 물론 이제 이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대로 얘가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쨌든 모니터가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품이라고,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컴퓨터 자체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필수 장치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이 입력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출력하는 이런 장치를 이제 뭐 주변 장치다 통칭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제 뜯으면 컴퓨터에 이런 형태의 판때기가 하나 딱 꽂혀져 있어요. 판때기가 딱 있어요. 그럼 이런 판때기를 저희가 보통 메인 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드라고 하면 왜 우리 판때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주 보드다. 주 판때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슬롯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다가 메모리도 갖다 꽂고 여기다가 CPU도 갖다 꽂고 뭐 통신과 관련되는 이런 부품도 꽂고 이런 식으로 마치 조립을 하듯이 컴퓨터를 조립하듯이 꽂아서 이렇게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꽂힌 부품끼리 서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주고받기 위해서 위 안에 보면 뜯어보면 이렇게 황금빛 나는 이런 선들이 밑에 막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전기가 통하면서 거기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로를 보통 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기다 잠깐 뭐 꼽죠. 이렇게 꼽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하고 뭔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연결점. 그래서 뭐 영어로는 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단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단자 포트는 꼭 컴퓨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가면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보면 꽂는 데들이 있잖아. 전기도 꽂고 뭐 통신 연결하기 위해서 꽂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개념이 컴퓨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동작을 할 때 방식을 좀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먼저 요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쭉 있으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나는
짜장밥 할래? 나는 뭐 짬뽕밥 할래? 뭔가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주방장이 레시피를 보고 내가 짜장밥을 만든다 그러면 짜장밥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 물론 뭐 오래된 주방장은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레시피에 따라서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쭉쭉쭉 해서 그 요리를 주문한 요리를 만들어내죠. 좀 만들어내요. 마찬가지 컴퓨터 안에도 그런 레시피와 같은 여러 형태의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 뭐 아니면 나 음악을 듣고 싶다. 아니면 난 뭐 영상 같은 것들을 편집하고 싶다. 제작하고 싶다. 이런 용도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동작을 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안에 아까 CPU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CPU, 바로 사람의 뇌같이 계산도 하고 추리도 하고 추론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지능 같은 역할인데 그 역할을 CPU가 하고 있습니다. CPU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이 CPU 말고 GPU라고 하는 놈이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GPU는 뒤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GPU는 CPU처럼 우리 인간 뇌의 전체적인 그런 추론하고 계산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나누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들, 나누어서 많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GPU입니다. GPU. 자, 그럼 요거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주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문이 하나 들어왔으면 저쪽에 창고에서 요 재료 창고, 식자재 창고에서 아니면 그 뭐 저장하고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CPU가 야, 거기 식재료 뭐 가져와 그러겠죠. 가져와 그럴 거예요. 가져와서 여기 CPU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주방장이 이제 요리를 총괄해서 막 하겠죠. 자, 근데 총괄하는데 식자재 다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보조한테 시키겠죠. 보조한테 너 이거 썰어. 이거 뭐 해. 시켜서 해당되는 주문 들어온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요거를 컴퓨터한테 좀 비유를 하자면 여기 저장 장치가 바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죠? 저장 장치가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주방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요 CPU가 야, 요거 주문 들어오고 요거 처리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입출력 관리자, 요거 뭐 어차피 입출력 관리자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입출력 관리자가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다가 메모리에 올려서 그다음에 주방장 역할을 하는 CPU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가져다 놓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막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다가 이거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네. 근데 이 계산이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옆에 있는 GPU라고 하는 놈한테 줘서 네가 여러 개 단순 계산을 네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 네, 라고 하는 형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뭐 CPU나 GPU나 메모리나 저장 장치나 저런 것들이 다 아까 있던 앞에서 보여드린 여기 있는 메인보드라고 하는 요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래서 요리로 비유하자면 결국은 요 메인보드 자체가 그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쫙 이렇게 깔아놓고 막 요리를 하죠. 이런 식의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뭐 그렇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표로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 노트북이나 PC나 이런 것들은 보통 범용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다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작은 컴퓨터들, 아주 작은 컴퓨터들이 여러 개의 디지털 시스템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우리 왜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손에 차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집에 가면 무슨 디지털 되어 있는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뭐 많죠. 그다음에 실은 자동차도 지금 그 안에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가 지능적으로 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든 기계 장치들은 대부분 그 컴퓨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즉 내장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스마트워치 안에 컴퓨터 기능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이 안에서 내가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여기서 내 체온들, 혈압 이런 것도 막 체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기계 장치들의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 놈을 바로 임베디드 시스템, 즉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범용,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CPU 성능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메모리도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장형 시스템은 그 목적에 맞게만 움직이면 되죠. 그 목적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CPU 성능도 최대한 낮추고요. 메모리 성능도 낮춰서 가장 저렴하게 그 목적 달성만 하면 되니까 저렴하게 컴퓨터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최대한 그 목적만 달성하고 가장 저렴한 컴퓨터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소프트웨어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이제 하드웨어만 있으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들이 서로 연결돼서 컴퓨터의 기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 윈도우즈. PC에 보면 다 뭐 윈도우즈 깔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에서 만들어내는 것, LG는 이제 스톱을 했네요.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또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얘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칭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악을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영상들을 내가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작하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런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가로를 붙여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같이 해놓은 거는 뭐냐면 명확한 구분은 좀 없긴 해요. 보통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조금 어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좀 큰 단위고요. 큰 단위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작은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응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도 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면 왜 뭐 하려 그러면 앱을 깔으세요 이러죠? 앱. 앱이 뭐의 약자인가면요.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요 응용 프로그램이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앱이라는 얘기입니다. 앱이. 그러니까 앱이다라고 하면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있던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제 운영 체제죠. 운영 체제. 자, 그러면 운영 체제가 지금 이제 뭐 그림이 이제 재미있는 그림인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뭐죠? 이렇게 총 들고 막 하는 걔네들이 줄도 세우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잖아. 그러니까 통제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하드웨어 부품들, 그죠?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이런 부품들. 그다음에 또 그런 부품들을 동작하게 만들어서 컴퓨터의 기본 기능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목적에 맞는 문서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제작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다 조정 통제하는 거예요, 얘가. 다 조정 통제를 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 유틸리티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이 아니라 아, 백신 그다음에 뭐 좀 통신을 좀 유용하게 해주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추세가 이런 것들도 다 이 운영 체제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다 이렇게 흡수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PC를 막 컴퓨터를 쓰다 보면 옛날에는 V3라고 해서 안철수가 만든 백신들 많이 깔았어요. 그죠? 백신들을 굉장히 많이 깔고 그랬는데 이제는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고요. 또 옛날에 보면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막 오류가 생겼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막 복구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운영체제에서 다 흡수를 해요. 다 흡수를 해버려서 이제는 뭐 유틸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종류상은 백신이라고 분류를 해놨지만 거의 이제 다 운영체제 안으로 다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이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개발자들이 그냥 바로 처음부터 막 프로그램을 작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하고 뭔가 또는 요구할 때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요구할 때는 다른 다른 애가 뭘 하고 이런 식의 뭘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쭉 정해야 되겠죠. 그죠?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짤 때도 순서가 있고 누가 뭘 하고 먼저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다 짜잖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즉,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건 결국 뭔가 문제나 뭘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할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방법 자체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작성 전에 알고리즘부터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꼭 문제가 아니어도 뭔가를 처리를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들을 모아놨다라고 하면 걔가 알고리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유 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은 결국 요리로 비유하자면 레시피다. 레시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들은, 즉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컴퓨터가 다 내장돼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면, 자, 즉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의사소통. 즉 내가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가 실행한 그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 디지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명령도 내리고 그 실행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게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나날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 보면 운영체제 내에서도 또 커널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제 이 커널이라고 하면 이렇게 핵심, 뭐 이런 얘기예요. 운영체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사람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채널 형태대로 담당을 해주는 역할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볼까요? 자,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하면 얘가 결과를 모니터가 주죠. 그죠? 내가 문서 작성한다라고 해서 A, B, C 또는 가나다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나오죠. 내가 입력한 그걸 컴퓨터 처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듭시다. 자, 자동차도 이제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컴퓨터 지가 내부적으로 내가 엑셀레이터를 쫙 밟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전자 장치들이 움직여갖고 그 엔진에 빨리 돌려서 속도를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지금 속도가 얼마다라는 것은 다시 또 거기에 센서들이 다 또 달려 있는 거죠.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들을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에다가 쫙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요. 자,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는 우리 하이 빅스비 하면 뭐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음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음성으로 얘가 답변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또 발전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의미적으로 뭘 해놨는데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뭐 아래한 것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인터넷 크롬이라고 하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사용을 하면서 내가 ABC를 치면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놈을 통해서 커널로 들어서 얘를 움직이게 하고 다시 결과를 주면 화면에 얘를 통해서 화면에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뭐 음성까지도 되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럼 과거에도 그랬냐?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쓰실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요거 가져다 놓고 클릭하고 마우스로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그림 형태, 도형 형태대로 나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뭐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약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거의 1990년대 윈도우즈 3.0이라고 하는 버전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우리 우리한테 PC들이 막 이제 본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것이 대세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다 문자로만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니터 보이지만 여러분들 옛날 영화들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까만 바탕에 초록색 글씨가 막 나오고 아니면 하얀색 글씨가 막 나오고 앉아서 전부 다 키보드만 두들기고 있고 이런 영화 속 장면들이 많았죠. 뉴스에도 뭐 많이 나왔고. 자, 그랬던 시절이 바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기 전 얘기예요. 그리고 마우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사용을 하다가 이런 그래픽 형태대로 마우스가 나오고 도형 형태에서 뭔가 사람들이 조작하는 게 편리하게 사용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텍스트로 다 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의 언제 시절이냐면 거의 초등학생들 왜 컴퓨터 학원들 막 생겼을 때 많이 보냈죠. 많이 보내서 가면 뭐 비주얼 베이직, 뭐 폭스 프로, 뭐 디베이스 뭐 이런 것들 초등학생들이 막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연령대가 거의 40대, 40대 후반, 아니 빠르면 좀 빨리 했으면 한 50대 초반 그런 연령대들이 이때 컴퓨터 학원에 가서 많이 배웠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윈도우즈에도 기본적으로 요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보기만 하세요. 뭐 이거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밑에 가면 마우스 이렇게 나오면요. 마우스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실행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나와요. 실행이라고 하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다가 내가 텍스트 형태대로 명령어를 치고 싶다 그러면 CMD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쳐서 확인 딱 누르면 이와 같은 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너무 작네. 잠깐만요. 크게 할까? 이도 안 보이네. 자, 어,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면 제가 위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여기 마우스에서 만약에 C에 가서 템프 볼까요? 템프라고 따닥 클릭하는 기능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마우스 클릭한 기능하고 동일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AUTMPR 뭐 NEO2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쳐서 다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는 이런 명령 내리는 게 다 명령어를 내가 알아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즈라는 게 막 나와서 여기서 마우스만 클릭하면 마치 명령어 내린 결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기도 좋게, 그죠? 보기도 좋죠? 보기도 좋게 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에 이제 뭐 많은 기능들이 있고 대부분 이거는 텍스트 형태대로 치는 이런 것들은 일반 사용자들은 거의 쓰지 않으세요. 근데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잡혀져 있는 통신과 관련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쳐서 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현재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지라고 하면 뭐 이런 명령어를 쳐서 네트워크 상태도 이렇게 현재 네트워크 상태가 정상적으로 지금 주고받는지도 확인도 하고 이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만약에 아마 지금도 아마 이런 형태대로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 쓰는 게 불편해서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리하게 그래픽 기반으로 마우스도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좀 쉽게 사용하게 됐다.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자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또 나오는 화두들이. 그래서 어, 뭐 영어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좀 영어 약자로는 뭐 UX 뭐 이런 얘기를 막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나 하면 사람은 익숙한 자기 패턴대로 사용하면 익숙하죠. 그죠? 굉장히 그게 익숙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쓰시고 계시는 우리 마우스들 보면 버튼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휠이 있어요. 휠을 싹 돌리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왼쪽 거는 선택할 때, 그다음에 오른쪽은 부가적으로 뭔가 선택을 할 때, 그다음에 왼쪽 거 꾹 누르면 선택해서 옮기고 뭐 이런 기능으로 쓰는 게 딱 윈도우즈 계열로 쓰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애플 마우스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 즉, 이제 거의 마우스가 컴퓨터 왜 보면 손으로 클릭하고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애플 마우스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움직이듯이. 그래서 뭐 긁듯이 아니면 뭐 내가 클릭하듯이 꾹 누르면 되고 뭐 하는 저도 뭐 이건 잘 안 써서 뭐 익숙하지 않은데 주로 또 이쪽은 이쪽 쓰는 그래서 애플 컴퓨터나 이런 쪽들은 뭐 디자인 쪽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뭐 일반인들은 대부분 윈도우즈 계열의 이제 이쪽 마우스를 많이 쓰고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뭔가 이런 형태대로 계속 마우스만 나오는 거죠. 다른 형태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거죠. 내가 익숙치 않으니까. 자, 우리 뭐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내가 익숙하면 편한데 익숙하지 않으면 안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디지털 기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내가 익숙치 않은 것을 자꾸 내가 접하게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게 있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익숙한 게 별로 없으니까 쉽게 쉽게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자들이 항상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이제 기기 중에서도 이런 뭐 많이 버튼 형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아이폰 같으면 소리 올리는 것도 손으로 씩 이렇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원래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요. 언젠가서부터 기능이 왔는데 그림 볼 때 왜 두 손으로 쫙 피면 펴지고 두 손가락으로 좁히면 작아지죠? 원래 이 기능은 아이폰에만 있던 기능이에요. 이거를 윈도우즈에서 이거 좋은 기능이다. 좋은 기능이다. 만약에 손가락 두 개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기능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해서 이거 크게 하기. 110%로, 120%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지만 커지고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사용자들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니까 사용자한테 익숙해주기 위한 부분들은 삼성이 애플을 거를 컨닝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은 국제 소송에 특허 소송에 굉장히 많이 휘말리고 있잖아요. 뭐 돈 내라 어째라.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컴퓨터 원천 기술도 있지만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소송들이 많아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삼성 보고 왜 나 따라하니? 야, 너 내 거 따라 저작권 침해했으니까 벌금 내, 돈 내, 뭐 이런 식의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또 이어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그 CPU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CPU. 가장 대표적인 아까 우리 사람처럼 계산도 하고 추리도 하고 추론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의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CPU 열심히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잘 팔고 있는 회사가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CPU 살라 그러면 뭐 인텔 i5가 좋냐, i7이 좋냐, i9이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어, i5가 먼저고 i7, i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많은 그 모델들 성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목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가격까지 계산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막 만들어내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굉장히 가장 컴퓨터에서도 핵심이지만 가장 고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가 이 CPU를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한번 CPU 만들어 볼 거라고 지금 계속 하여튼 노력 중에 있어요. 노력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인텔이라든지 아주 몇 개 소수 기업만 이 CPU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것도 설계와 실제 생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설계가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이 설계를 꽉 잡고 있는 데가 일단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GPU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앞에서도 왜 그 주방장 보조 역할에서 열심히 이 단순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 GPU는 이 뭐의 약자냐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나온 용도는 뭐냐면 그래픽 전용이었습니다. 그래픽 전용.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면에 쫙 나오게 되는 화면에 막 그려줘야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칼라로 나온다라고 하면 RGB. 그래서 빨간색, 그린, 녹색, 그다음에 블루, 그다음에 파란색 이런 삼원색으로 해서 칼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통해서 화면에다 그려줘야 돼요. 근데 그려주는 게 빨라야죠. 그죠? 그려주는 게 빨라야 되죠. 안 그러면 막 사람 동영상에서 나오는데 찌질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화면에 이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계산들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단순한 계산이니까 얘를 나누어서 한 번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낸 게 GPU라고 하는 놈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완전히 얘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갑자기. 원래 용도는 그래픽 화면을 스무스하게 빨리빨리 그려주기 위해서 단순 작업을 나누어서 많이 처리를 하자라는 용도였는데
인공지능 처리의 특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도 나누어서 많은 것을 동시 처리하는 많은 그 수식들이 있거든요. 막 공식이 엄청난 공식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공식을 동시에 계산을 하려니까 이 GPU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GPU의 대표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의 지금 주가가 천정부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 보시면 보세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요즘에 미국 주식들 많이 사잖아요. 다들 몰려와서 지금 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 사는데 그중에 탑이 엔비디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 또 옛날에는 그 암호화 화폐 채굴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또 뭐의 용도였냐면 암호화 화폐 채굴한다. 다들 궁금했죠? 이거 뭐 광산도 아니고 무슨 가서 암호화 화폐를 뭐 캔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개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 암호화폐들이 발행이 되면 실제 이제 거래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실제 변조를 하거나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복잡한 암호화되어 있는 그 암호화 공식을 가지고 수많은 계산을 해서 이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이런 행위들을 이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그런 행위들을 하면 즉 열심히 하려니까 돈 많이 주고 성능 좋은 컴퓨터 사다가 많이 사다가 얘를 많이 돌려서 그 거래를 인정해 주는 것들을 대행을 해 주는 역할이 바로 암호화 채굴이라고 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왜 물 건너갔냐? 아까 엔비디아라고 왜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이것도 스스로 하겠다. 내가 투자해서 내가 할 거야.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암호화 채굴하는 거 못하게 막아요. 자기네 GPU 그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을 쓰는 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참 암호화 화폐 채굴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죠. 뉴스에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요. 요거 안에 CPU, GPU, 뭐 메모리, 저장 장치,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을 디지털적으로 하나의 칩에다가 싹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칩으로. 그냥 칩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왜 우리 CPU 보면 딱 나오는데 옆에 무슨 발들이 되게 많이 달려있는 모습 있죠. 네? 네. 그걸 보통 저희가 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다가 기본 기능을 할 수 있는 CPU, GPU, 메모리, 통신 장치 이런 것까지 싹을 모아갖고 하나로 만들어낸 것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보통 하나의 칩에다 걔를 딱 만들기 때문에 시스템 온 칩, SoC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안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뭐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칩으로 해서 딱 들어갑니다. 네. 그래야지 스마트폰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이 안에다가 또 CPU 갖다 넣어, 메모리 갖다 넣어, 뭐 통신 장치 갖다 넣어 이러면 스마트폰이 작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에 화두가 있는데 소형화, 작게 만들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력 감소하는 거. 전력을 조금 쓰자. 자, 전력을 좁게 써야지 이 배터리가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무선화.
무선으로 이제 선 없이 다 통신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시대적인 그 트렌드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삼성전자는 아직 CPU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수 목적으로 만드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삼성이 AP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 만들어내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요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뭔가 CPU를 자기네들도 한번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뭐 가장 핵심은 저희가 보통 CPU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CPU, GPU,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까지 포함된 거. 하여튼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프로세서다 그러면 그냥 CPU를 의미를 했었어요. 근데 조금 용어가 틀렸던 게 뭐냐면, 어, 옛날에는 어, 계산하고 논리 계산하는 놈들을 부품으로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서 프로세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 또 기술 발전이 되면서 얘가 합쳐져 버렸어. 합쳐지다 보니까 프로세서나 CPU나 거의 또 뭐 동의어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앞에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스템 온칩으로 해갖고 이 안에서 메모리, 통신 뭐 이것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얘도 하나의 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딱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이런 형태대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가장 핵심은 우리가 CPU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서라고. 그러면 여기 이런 CPU 같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설계와 생산입니다. 근데 설계가 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꽉 잡고 있고 계속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돈을 벌고 있어요. 물론 이런 프로세서 설계와 생산을 CPU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던 많은 또 기업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거의 다 죽여버리고 거의 인텔이 지금 평정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텔 말고 생산을 못하는데 설계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데들이 뭐 통신과 관련된 부분의 시스템인 퀄컴, 뭐, 엔비디아, 애플 이런 데들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생산은 아직 못한다라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봐도 합당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 자, 왜? 생산을 내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뭔가 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서, 즉 CPU 포함한 이런 프로세서를 생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우리가 파운더리 회사라고 해요. 파운더리. 자, 그래서 우리 뉴스 잘 앞으로 보세요. 뉴스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1위 업체가 어딘가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기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설계 능력이 없고 생산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TSMC가 1등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어디가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느냐? 삼성전자가 따라잡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뭐 파운더리 사업부도 만들어내고 그래고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애플에서 2, 3개월 한 달 정도 된것 같아요. 애플에서 삼성전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만나러 와서 자기네 애플도 지금 CPU를 막 설계해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애플 들어가는 아이폰에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아까 시스템 SoC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AP라고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런 놈들을 자기네 아이폰에다가 장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쭉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이거 생산을 맡기면 좀 단가도 좀 줄이고 가격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품질도 믿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애플이 설계해준 그 프로세서를 생산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얘기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 거를 이제 가져오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생산 능력, 특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요, 뭐 탁월하죠. 전 세계적으로 1등이니까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탁월한데 아직까지 이 CPU를 포함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시장에는 아직 삼성전자가 1등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생산이라고 하는 능력부터 쌓고 설계까지 앞으로 진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력 장치 보면 우리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저 터치패드는 또 전자펜 갖고 뭐 쓰듯이 그다음에 음성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캐너 통해서도 뭔가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도 되고 그다음에 뭐 터치 스크린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 뭐 버스나 전철 타고 보면 뭐 착 접어갖고 펜 들고 뭐 이러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막 이러고 있죠. 이런 게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터치 스크린. 자, 그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이게 있겠네. 우리 식당에 가면 요즘에 뭐 꼭 사람이 와서 안 받고 꼭 와서 직접 주문하라고 해요. 키오스크 만들어 놓고 주문하라. 아마 대부분 뭐 아들 딸이나 아니면 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야 네가 해라 이러지 마시고요. 네가 해라 이러지 마시고 가시면 직접 골라도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적응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여기 CCTV, 뭐 혼잡도 뭐 그다음에 대기 오염 측정, 뭐 여러 가지 기후, 뭐 수많은 센서들이 다 지금 우리 온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보면 어떤 얘가 주변에 밝기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카메라 중에서도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한순간에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 장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영상도 원천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걸 뭐 생체 인식하는 센서도 많죠. 뭐 지문도 인식계, 혈압, 심박도, 뭐 온도, 뭐 이런 것도 수많은 이런 센서들이 결국은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입력 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재미있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GPS 센서. 우리 GPS는 어차피 국방, 군대에서 먼저 개발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 띄워놓고 우리 다 스마트폰에 다 GPS 안테나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 GPS 신호 주는 위성들이 다 신호를 줘서 내가 전체 지구의 위도, 경도, 고도라고 하는 X, Y, Z 좌표값을 3차원 값으로 내가 현재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스마트폰 갖고 내비게이션 잘 쓰시죠? 그죠? 길 찾기 잘 하시죠? 이게 다 원천이 GPS 센서가 안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마트폰 안에 뭐 자이로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가속도 센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기본이 자이로 센서에 플러스 된 게 가속도 센서니까 먼저 자이로 센서를 좀 얘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국방에서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리에서 얘기하는 회전을 할 때, 뭐 저도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원리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회전을 하는 그 부분과 우리 그 자석들 보면 그 나침반 보면 북하고 남하고 알려주는 자기장들 있죠. 자기장. 그다음에 내가 움직였을 때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성질을 가져다가
결국 이거를 접목을 해서 최초의 국방에서는 딱 날리게 되면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이 미사일이 내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얘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보다 어떻게 돼요? 옆으로 돌리면 종으로 돼 있던 거 돌리면 자동 횡행이 되고요. 거꾸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착착착 만들어지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자이로 센서 같은 기능들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자동으로 수평 잡아주는 거. 저희 아마 자동차에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차도 현재 그 평행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제어를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자동차 보면 우리 쇼바라 그랬나요? 쇼바라 그래서 이제 충격도 흡수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평행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기능을 디지털적으로 또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자이로 센서 기능에다가 조금 더 추가한 게 바로 가속도 센서인데 요거는 물체 움직임의 방향, 크기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기능이 확장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스마트폰에서 다 해요. 우리 걸음 걸어가면 몇 걸음 걸었는지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다 나오고 내가 운동하겠다라고 해서 스마트폰 들고 막 운동을 하면 운동량도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센서를 통해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출력 장치 보면 대표적인 모니터도 있고요. 프린터, 종이로 나온 프린터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요. 요즘에 뭐 집에 있는 우리 그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다 스캐너 기능도 있잖아요. 바로 하면 이미지 파일로도 만들어지고, 헤드폰,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얼굴에다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출력 장치의 일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대부분 우리 모니터는 좀 싼 거, 범용들은 좀 싼 걸 쓰게 되고요. 요즘에는 뭐 집에 있는 스마트 TV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거의 컴퓨터 기능 플러스 모니터 기능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지만 내가 노트북으로 보고 있는 거 스마트 TV에 나오게 하는 거, 핸드폰에 있는 거 화면에 나오게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또 기기마다 좀 다 틀리지만 이제는 다 이렇게 스마트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다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스마트 TV들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화면이 크니까 뭔가 값비싼 판넬들을 붙여놔야지 해, 해상도가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 TV를 좀 사러 다니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매장에 가면 화두가 뭐죠? OLED. OLED 스마트 TV. 딱 붙여놓고 또 열심히 선전합니다. 옵티컬 리퀴드, 뭐,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뭐, 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 모니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물질의 전기를 줘서 이 전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기술까지 플러스 시킨 게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왜 옛날에 보면 LED TV 이게 나오다가 요즘에 OLED T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자적인 부분 플러스 과학기술까지 합친 이런 기술이 현재 보면 이런 모니터나 TV 시장에 그냥 최신 기술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뭐 매장에 가시면 야, 이 OLED TV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아는 척도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제 얼굴에 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힌 거는 가상세계만 보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는 이제 홀로렌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경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도 보이고 현실의 플러스 가상도 보이는 이런 형태대로 디스플레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스피커도 음성 출력으로 하고 있고요. 프린터도 출력 장치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2학년들은 우리 학교에 3D 프린터하고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들도 한번 3D 프린터 체험 한번 해보시고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에 붙이는 그 자기 이름하고 그 연락처 있죠? 이거 만드는 거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다 가지셨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1학년들도 이 부분들을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특수용도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 뭐 요즘에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들 같은 걸로 만들어내서 진행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격이 싼 컴퓨터예요. 그런데 컴퓨터 중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주변 장치는 없고 컴퓨터에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CPU와 메모리와 CPU와 메모리와 저장 장치 딱 그 기본만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스마트 미러라는 것을 만든 사례가 있는데 우리 학년기 학생들도 뭐 제가 담당할 때는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앞에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보시면 요 거울에다가요, 거울 뒤에다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디스플레이 역할을 여기다 하도록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음성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거울 보고 내가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하거나 뭘 딱 하면서 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뭐 날씨도 알려주고 이런 기능으로 만들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아두이노라고 이것도 이제 교육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다가 아마 이제 우리 그 이수빈 교수님이나 이수영 교수님이나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다가 이제 그 진도에 따라서 이제 그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센서들 뭐 이런 거 막 달아놓고 막 하면 이런 자율주행하는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아마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상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보시면 뭐 지금 아두이노 보드라는 그걸 놓고 이제 아마 중고등학생 같은데 거기다가 센서들 끼우고 뭐 모터 달고 뭐 등등 해갖고 이제 제가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도는 거예요. 돌고 네,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용으로 쓰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이 라즈베리 파이나 그다음에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은 교육용이긴 한데 실제 사용할 때는 어, 뭐 아주 그 중요하지 않은 업무면 이거 갖고도 실제 사용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요런 거보다는 좀
가격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좀 디지털화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 학년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꽂아갖고 예를 들면 자동으로 왜 우리 센서들 이용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하는 것들 있죠. 열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 갖고 자동으로 환경 오염, 먼지 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색깔도 이게 지금 현재 경고다, 양호하다,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런 교육은 대부분 초중고에서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성인 대상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는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참 양자학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양자는 뭔 소린지 들으면 들을수록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컴퓨터 측면에서 딱 보면 컴퓨터는 현재 우리가 최초 출발이 진공관 갖고 전기가 있냐 없냐, 0이냐 1이냐 이거 갖고 컴퓨터가 동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나의 값 자체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 하나의 0과 1을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도 나오면 어떤 특수한 분야의 특수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굉장히 그 어떤 고성능,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해, 지금 현재 기술로는 실행하지 못했던 큰 아주 처리 능력이 큰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 그러면 엄청 크거든요. 그다음에 막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그큰 데이터 센터에 그런 막 컴퓨터들이 큰 놈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이 막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막 도입이 되면 굉장히 소형화되면서 컴퓨터의 능력은 굉장히 큰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컴퓨터의 발전사를 간단하게만 좀 상식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가 탄생한 건 원래 1940년대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와 같이 0과 1을 알 수 있도록 진공관 꽂고요. 얘하고 얘를 이런 선으로 다 연결해 갖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 이 선 꽂는 이걸로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국 계산하는 원래 이 용도가 미사일 날아갈 때 각 계산하고 막 이런 걸 하는 용도로 했는데 실제 그걸 하면서 수식 공식 자체를 계속 바꿀 수 있는 이런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얘가 효율성이 높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자,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근데 50년대 들어와갖고 이제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변화가 되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마찬가지로 역할은 똑같았어요. 트랜지스터도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얘가 0이냐 1이냐밖에 모르는데 대신 진공관은 커야 되잖아요. 근데 트랜지스터는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걔를 또 다시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아까 말씀드린 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톱, 발톱이 많은 발이 많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IC 칩이라고 얘기하는 IC 칩으로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또 넣을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기술로 발전을 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조금 더 대중화가 됐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었죠. 옛날처럼 손 꼽지 않아도 되니까. 손 꼽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저도 이 옛날에는 어떠냐면,
일일이 꼭 왜, 저도 대학교 때 실습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왜 원고지 있죠? 원고지처럼 생긴 거에다가 일일이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영어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다 쓰면 그거를 키펀처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거기다 갖다 주면 여기 키펀처 기기라고 저기 앉아서 두들기면 다 프로그램의 문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카드가 나와, 카드. 마치 우리 OMR 카드처럼. 그러면 이런 카드를 또 읽어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읽어주면 컴퓨터가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런데 뭐 이거 한번 하면 오류가 나면 또 다시 써서 갖다 주고 이거 하고 뭐 이거 프로그램 한번 짤래다가 날 새고요. 거의 뭐 프로그램 짜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또 굉장히 고가였잖아요, 컴퓨터가. 고가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야, 나 뭐 해줘. 나 뭐 해줘. 이러기에는 너무 컴퓨터가 비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뭐, 런북, 런북이라는 용어도 썼고, 아니면 잡뭐라고도 쓰고 이런 용어를 써서 하나 그 명령어 하나마다 뭐 처리하고 뭐 처리하고 뭐 처리하는 쫙 이런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주로 야간에 많이 돌렸어요. 야간에. 아니, 나중에는 야간에 많이 돌렸고, 초창기에는 주로 다 모아서 한 번에 쫙쫙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키보드하고 모니터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화면을 통해서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으로 보면 70년대인데 아마 70년대 때 그 당시에 은행에서 이 전산 시스템이라는 걸 막 도입들을 했어요. 도입들을 해서 그 전에는 대부분 가면 다 내 통장 원장 꺼내서 다 거기 쓰고 뭐 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 갔더니 전부 다 직원들이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로 두들기고 있어. 그죠? 두들기고 있어요. 자, 그때가 바로 이와 같은 대화형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도입이 돼서 최초 우리나라는 은행청, 통계청, 일반 국방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낮에는 이제 이런 식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주로 야간에 실제 통장에서 거래가 됐던 내용들 다 모아놓고 뭐 원장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체된 거 다른 거 일부 정리하고 뭐 이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맨날 밤새도록 컴퓨터가 돌아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거의 80년대에 이제 컴퓨터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왔는데 이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별로 보급이 되지 못했어요. 보급이 되지 못하다가 결국은 누가 나왔냐면 IBM에서 우리 XT라고 하는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어냈어요. 근데 참 IBM이 잘못한 게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완전히 대박이 나서 지금 초인류 기업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CPU를 인텔한테 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 IBM이 정말 멍청해서 돈 되는 거를 다 남 좋은 일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로 인해서 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로 인해서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IBM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앞에 있던 이 애플은 좀 폐쇄적이었어요. 폐쇄적이라 속칭 왜 이게 불법 복제하는 거, 불법 복제하는 거에 용납도 안 하고 많이 그래서 보급이 별로 안 됐는데 반대로 이 IBM은 이거를 그 IBM 호환 뭐 PC 호환 PC 뭐 이런 선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 그게 뭐였냐면 IBM이 그대로 이거를 그 복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도 먹고 살게 눈을 감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확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됐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인텔이라는 회사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회사가 커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나오고, 원래 이 아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마우스 쓰고 이러는 거는 애플이 먼저 했어요. 애플이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쇄 정책을 쓰니까, 그리고 고가 정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안 쓴 거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나와갖고 잘 받아서 하다가 그다음에 윈도우즈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내면서 마우스를 쓰게 했어요. 이 애플 걸 컨닝해서. 자,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이 윈도우즈가 대박이 또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져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오면 우리가 인터넷이 이제 들어왔어요. 인터넷이 들어왔는데 인터넷 전에는 인터넷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보는 이걸 인터넷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터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고 넷 통신망이에요. 서로 연결한다. 전 세계를 망으로 연결한다라는 개념이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그래픽으로 뭔가 나오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참 유명했던 건 뭐죠? 천리안, 하이텔 들어가서 그 당시에 또 중고등학교 키우셨던 분들은 속이 또 많이 탔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하이텔하고 천리안 들어가갖고 이것들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 인터넷 웹브라우저라는 게 또 나와서 완전히 또 뭐 전 세계를 전부 다 인터넷에 중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죠. 만들어 버리고 뭐 금융거래, 행정 모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뭐 모자이크라는 게 나왔다가 넷스케이프 나왔다가 결국 막강한 마이크로 소프트웨어가 자기네 윈도우즈 나오면서 다 낑겨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낑기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이 다 죽어버렸죠. 쑥 죽어버리고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이거는 뭐 어떤 원리인가면요. 우리가 초창기에 나왔던, 이게 인터넷도 지금 똑같은 구조인데, 문장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도 나오지만, 내가 클릭하면 이미지가 조금 나오는데, 클릭하면 원래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볼 수 있는 거 클릭하면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이 문서를 보통 HTML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저희가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영상을 어디다 둬도 여기다 그러니까 연결만 걸어주면 걔를 클릭하면 영상을 보고 이런 개념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기술이 되겠습니다.